이효석 문학상 우수작품상 수상작 은희경 작가의 아가씨 유정도 하지 출판사 생각정거장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어머니와 아들의 뉴욕 여행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와의 여행을 통해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고 자식이 짐작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순정한 마음의 비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장) 에이미는 3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30분 전부터 호텔 로비에 내려와 그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다. 에이미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챙기지 않았다며 방에 다녀오겠다는 거였다. 맞은편 의자에 파묻혀서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 뒤면 만나게 될 사람의 연락처가 굳이 필요하냐고 대꾸하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에코백에서 카드키를 꺼내고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제가 갔다 올게요. 입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훅 풍겨나왔다. 간밤에 잠을 청하려고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병을 땄다가 결국 반 넘게 비우고 말았던 것이다. 호텔 조식도 걸렀고 오후에야 침대에서 일어나 가까스로 씻고 나온 참이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혼자 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내가 좀처럼 깨어나지 않자 다시 1층의 카페에 내려가 커피까지 마시고 왔다고 했다. 검은색 수첩이야. 내 캐리어 안에 있을 거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냉장고 안에 생수병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캐리어는 창가 쪽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지퍼를 열자마자 꽃무늬 우산 아래 놓인 검은색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꺼내보니 그것은 수첩이 아니라 검은 비닐 커버를 씌운 불경이었다. 책갈피 안에는 빛바랜 편지 같은 것이 몇 장 끼워져 있었다. 흰 봉투의 테두리를 따라 빨강과 파랑의 사선이 띠처럼 둘러있는 국제 봉합엽서였는데 한참을 들여다보고서야 소인이 1955년이란 것을 알아보았다.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 있어 낯설었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최유정이었다. 60년 전쯤에 미국에서 어머니에게 보내온 편지였다. 나는 그것들을 불경 갈피에 도로 끼워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풀이인 모직 숄 밑에서 수첩을 찾아내 옆구리에 끼웠다. 생수병을 꺼내 반쯤 마신 다음 그것도 챙겨들었다. 도심 뒷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고층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몹시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눈을 한쪽씩 번갈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숫자 버튼을 읽어보았다. 봉합엽서의 소인이 1955년이 아니라 1995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노안이 진행된 건 확실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돋보기부터 맞춰야 할 것 같았다. 카페에서 작업하던 랩톱을 버리고 대형 모니터와 노안용 키보드를 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졌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도 노아 탓일 수 있었다. 늙으면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속도가 달라져서 성질이 급해진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예전에는 숙취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 이 여행의 모든 게 다 마땅찮았다. 2장 나의 뉴욕행은 뉴욕시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문학주간이라는 행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 차례 낭독회, 그리고 대만과 말레이시아 작가와 함께 아시아 문학의 미래라는 뻔한 주제로 대담을 해야 했다. 그 행사의 한국 측 실무를 맡은 문화재단은 4박 5일의 빠듯한 일정을 코디네이트 해주었을 뿐 따로 직원을 출장 보내지는 않았다.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나를 안내하는 일은 현지 통역자에게 맡겨졌다. 예정대로라면 나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출발하기 한 달쯤 전에 둘째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다. 피로연 자리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뒤늦게 나의 신혼여행지가 뉴욕이었다는 게 떠올라 조금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긴 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불편한 화제였던 것이다. 다행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형수는 뉴욕이라니 너무 부럽다는 말로 예의를 차렸고 형은 역시나 무관심했다. 기억력이 좋은 데다 말을 가려하지 않는 누나는 신부의 어머니로서 하객들을 챙기느라 가족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며칠 뒤였다. 뉴욕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유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는 평소 자식들 일에 그다지 관여하지도 또 의존하지도 않는 타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연금과 새놓은 아파트의 월세로 혼자 노년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을 빼고는 만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집에 불려가서 벽에 못을 박고 매뉴얼을 읽어가며 가전제품을 손본다거나 인터넷으로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거나 정기검진 같은 데에 동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일은 어머니가 주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서 대부분 혼자 해결했다. 솔직히 나로서는 그런 어머니의 독립적인 성격이 편했다.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딴 것은 환갑이 넘어서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승용차를 처분하는 대신 자신이 그것을 몰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가족 모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하게 되자 주변 할머니들은 환호했다.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또 차 안에서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실컷 떠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고 때 배웠던 울산 아가씨나 매기의 추억 같은 애창곡을 크게 부른다고도 했다.
어머니가 노인 불교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운 것 또한 이른이 다 되었을 때였다. 할머니 학생 중에서는 유일했다. 어머니 집 식탁에 놓여있던 노트를 우연히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의 구성에서 시작해 도표 편집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필기한 분량이 40페이지가 넘었다. 그리고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 시니어 요가는 지역대회 단체전에서 본선까지 올라간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어머니는 82세였다. 한때는 주변에 이메일 쓸 줄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며 내 계정으로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낼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백내장 수술을 한 뒤로는 거의 컴퓨터를 쓰지 않았다. 친구들이 죽거나 하나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운전도 그만둔 지 오래였다. 여행을 가는 대신 텔레비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쪽으로 취미를 바꿨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미국까지 갈 생각을 한 걸까? 게다가 어머니는 평소 내가 작가라는 것도 그리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내 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으며 내 낭독회 역시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왜 이 여행에 동반하려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건강에 대한 갖가지 염려를 내세우며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50을 앞둔 나이에 어머니와 단둘이 외국 여행을 하는 기특하거나 딱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다소 열심이었다. 하지만 항공권을 누나가 사주기로 했다는 데에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늘 바쁘고 무심한 형과 나 대신 그나마 어머니를 챙기는 누나와 이미 의논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누나조차 말리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용건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또 팔순의 어머니를 외국의 호텔방에서 홀로 잠들게 해서는 안 되므로 방도 같이 써야 했다. 하루뿐인 자유 일정은 물론이고 행사 때에도 어머니를 호텔에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닷새 동안 어머니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여정이 된 것이다. 문화재단에 연락해 행사에 못 간다고 말할 궁리까지 해보았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족골을 다쳤다거나 노모가 입원했다는 식의 핑계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동료 작가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는 중에 뉴욕 행사에 원래 초청된 작가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주최 측에서 원하는 사람은 요즘 활동이 활발한 젊은 작가였으며 초청은 그의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올해 초에 이루어졌다는 거였다. 그 작가가 같은 기간 유럽에서 열리는 도서전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주최 측은 시간이 되는 다른 작가를 급히 섭외해야만 했다. 나는 그제서야 왜 문화재단에서 나 같은 어중간한 중견 작가에게 그것도 출발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연락을 해왔는지 이해가 되었다. 시간이 되는 것은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해외 행사에나 해당되는 것일 뿐 나는 늘 돈벌이를 위한 원고들에 쫓겼다. 신작을 쓰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과음을 하거나 예열 가정이라고 강변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일만으로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잡다한 마감은 코앞에 닥쳐 있었고 나의 작가 생활이란 것이 그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급한 일과 정말로 중요한 일 가운데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발등에 불만 끄다가 끝날 것이라는 자탄에 빠지곤 했다.
그러는 사이 그럭저럭 출발날이 가까워져 있었다. 긴 비행시간 내내 어머니는 그다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출발 직전까지 미뤄왔던 마감을 맞추느라 밤을 새운 내 컨디션이 더 엉망이었다. 나는 와인을 곁들여 기내식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해서 골아 떨어졌다. 간간히 눈을 떠서 옆자리를 보면 어머니는 돋보기를 걸치고 독서등 아래 불경을 펴놓고 있거나 승무원에게 물을 청해 마셨고 손거울로 주름진 얼굴을 살피고 아니면 팔짱을 낀 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를 깨우는 일도 없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땅에 내렸을 때 어머니는 안전벨트를 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제 발로 의자에 묶여서 12시간 넘게 앉아있는 동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인간같이 지독한 게 없다. 그 말조차 안 했다면 나는 어머니가 아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여겼을 것이다. 수화물을 찾은 뒤 우리는 교대로 화장실에 다녀왔다. 내가 남자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2개의 캐리어 손잡이에 각기 한 손을 얹은 채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손을 완강하게 밀쳐냈다. 걸음은 느렸지만 택시가 그려진 안내판도 먼저 발견했고 그곳까지 자신의 캐리어도 손수 밀었다. 택시가 강을 건너 맨하탄에 들어서자 10여 년 만에 보는 거리와 건물들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티파니 매장에서 수진의 하트 목걸이를 사고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고기를 썰어 서로의 접시에 놓아주던 게 기억났다. 휘트니 미술관에서 수진이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호포의 바닷가 방을 기억해 두었다가 기념품 숍에서 그 그림이 프린트된 엽서를 골라주기도 했다. 뮤지컬 라이언 킹을 볼 때는 민스코프 극장을 찾지 못해 시작 직전에 가까스로 입장을 했는데 수진이 어둠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뉴욕은 처음인가요? 나의 멍한 표정을 옆눈으로 흘끔거리며 택시기사가 물었다. 나는 겨울에 오는 건 처음이라고 대답했다. 그 여름은 몹시 더웠다. 흰색 모자에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브라이언 파크의 벤치에 앉아 큰 아이스크림을 먹던 수진.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나는 셔터를 누르려던 손길을 멈추고 잠시 뷰파인더 안의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택시기사와 내가 뉴욕의 겨울 날씨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고 또 라디오에서 음악방송 진행자가 빠르고 높은 목소리로 혼자 떠들어대는 동안 어머니는 줄곧 차창밖만 내다보았다. 땡큐 외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어머니는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택시기사에 대해 예리한 인물평을 했다. 주의가 산만하고 불만이 많고 한국 기사들에 비해 계산이 느리다는 거였다. 불필요하게 차선을 바꾸는 운전 습관이며 투덜거리는 듯한 말투,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흘끔거릴 때 눈빛에서 알아챘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본 다음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냐고도 물었는데 그것도 정확했다. 택시기사는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고는
아프다는 말과 돈 필요하다는 말뿐이라고 나에게 투덜댔던 것이다. 누나는 3남매 중 내가 가장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하곤 했다.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좋아해서 어머니에게 친구가 많은 것이며 똑같은 이유로 내가 소설가가 되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달리 나에게 친구가 없는 건 냉정한 성격만 닮았을 뿐 어머니가 가진 너그러움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나와 어머니의 그런 차이는 고생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서 온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이야기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선을 긋는 게 분명하면서도 일단 그 안에 들인 사람에게 너그러운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적어서일 수도 있었다. 내 생각에 누나는 어머니의 자기 위주인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다. 사춘기 때 누나는 어머니를 미워했다. 그것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잠옷하라는 시조만 보더라도 매우 정당한 감정이었다. 바릿반 남주시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누나는 어머니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이길 원했다. 하지만 그때 막 40대로 접어든 어머니는 삶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 빚에 쫓겨 온 가족이 야반도주 하다시피 고향을 등졌는데 정작 일거리를 찾겠다고 다른 도시로 떠난 남편은 몇 달째 소식이 없었다. 수험생인 고3을 비롯해 고1과 갓 국민학교에 입학한 세 자식들의 치닥거리를 하면서 어머니는 주인집이기도 한 양품점에 일을 도와 봉지쌀을 샀다. 새벽에 주인집과 같이 쓰는 셋집 부엌에서 도시락 4개를 싸고 한밤중에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가계부에 엎드려 잠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누나가 훔쳐본 그 편지에는 공공한 생활 속에서 자식들과 씨름하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는 나날이 지겨워서 다 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다는 구절이 있었다. 누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출을 꿈꾸는 것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와 불화하는 자신이어야 했다. 어머니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처럼 희생과 자애를 덕목으로 삼지 않고 자기애가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년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요즘 누나의 결론이었다. 덕분에 자식들이 신경 쓸 일이 적지 않느냐는 거였다. 그 또한 간단히 결론 지을 이야기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에게도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걸 누나는 깨닫지 못했다. 어떤 헌신은 당연하게 여겨져 셈에서 제외된다. 시기와 처지에 따라 개인의 욕망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 바뀌는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하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았다. 3장 뉴욕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머니는 곳곳의 풍경을 어머니 방식으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첫날 저녁 내가 호텔 근처에서 어렵게 찾아낸 좁고 어두운 중국 음식점의 위생 상태. 이튿날 호텔 조식을 먹고 주변 산책을 하면서 마주친 노숙자들의 당당하고 공격적인 태도. 록펠러 센터 스케이트장을 구경하던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같은 건 어머니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호텔 벨보이들이 문 손잡이를 잡아주는 것만으로 팁을 받는 장면이며 슈퍼마켓 계산대의 점원이 동양인에게 유독 불친절한 것도 유심히 보았다. 그런가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빌딩이나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며 때로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래서 최고에서 최하로 노는 나라라고 하는구먼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나의 낭독회는 도착한 다음 날 오후였다. 통역자인 김 선생이 구형 어커드에 나와 어머니를 태워 퀸즈에 있는 조그마한 시립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김 선생은 내 또래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다. 유학을 왔다가 한인교회에서 만난 교민 여성과 결혼해 미국에 눌러 앉았는데 작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민 커뮤니티 일을 돕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시 도서관 협회 행사라고는 해도 진행이나 홍보는 사실상 초청작가의 교민 커뮤니티가 맡아 하고 있었다. 관객은 교민과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눈에 띄었다. 아마 한국 작가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어머니는 그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내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검은 슈트 차림의 젊은 한국인 여성과 몇 마디 주고받기도 했다. 낭독회는 무리 없이 끝났다. 김 선생의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아 의외였지만 나도 김 선생도 준비해온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 가기만 했으므로 별 문제는 없었다. 질문 시간이 길어진 것은 한국 걸그룹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금발 청년과 이민 오기 전 젊은 시절에 읽었던 한국 문학에 대해 긴 소회를 늘어놓는 교민 노인 때문이었다. 약간 지친 기분으로 사인을 하면서 보니 어머니는 검은 슈트 여성과 그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에이미였다. 에이미는 김 선생과 잘 아는 사이였고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낭독해왔다. 김 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대 학생이고 틈틈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연주 봉사를 하는 착실한 교회 신도였다. 그날도 교회 연주를 마치고 오느라 슈트를 입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한국 작가는 물론이고 작가를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며 나를 향해 활짝 웃었다. 나는 김 선생이 몇몇 교민들과 주고받는 눈인사로 그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에이미도 그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다. 김 선생이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를 데려갔던 K타운의 한 식당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좀 더 가까운 사이 같기도 했다. 그녀는 악기 케이스를 손에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었다. 만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띤 채 김 선생이 어머니 쪽으로 반찬 접시를 옮기며 말했다. 어머님, 뉴욕 구경은 좀 하셨습니까? 그러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에이미에게 관광 안내를 부탁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에이미는 오전에 바이올린 레슨을 빼면 시간이 많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잘 됐네요. 김 선생이 그렇게 말하며 손뼉을 한번 쳐보임으로써 그 화제를 마무리 지었다. 김 선생은 어머니를 향해 싹싹한 어조로
이런저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일정을 좀 길게 잡지 그러셨어요. 나야가라 폭포랑 우드버리 아울렛이랑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할머니들은 모두 다 그런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집 음식 괜찮지요?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김치에 국물을 떠먹어야 힘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 그나저나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미국 여행을 오시고. 작가 어머니라 뭐가 달라도 다르신가 봐요. 어머니는 애매한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미리 끓여두었다가 데우기만 한 김치찌개에는 딱 한 번 숟가락을 가져갔고 단맛이 강한 불고기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온 뒤 나는 어머니에게 내키지 않으면 관광은 취소해도 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되려 닷새 동안 어떻게 너하고만 계속 붙어 있어? 라며 고개를 젓더니 에이미가 고학생이니 비용을 좀 더 넉넉히 줘야겠다고 대꾸했다. 어머니와 에이미는 그 사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에이미는 시카고 출신이고 브루클린 외곽에 룸메이트와 살고 있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덕분에 한국말을 잘하는 거였다.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그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이민을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미시건 호수 근처에 노인주택을 분양받아 혼자 살고 있었다. 한국식 취향대로 집을 꾸며놓고 친구들과 어울려 인디언 카지노로 점심을 먹으러 다니는 게 낙이었다. 어머니는 예리함을 발휘해 에이미의 말에 깃든 경상도 억양을 알아차렸다. 할머니가 울산 사람이란 것까지 알게 되었다. 또 에이미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할머니와는 며칠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할 만큼 가까웠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에게 전했다. 4장 에이미는 이미 도착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내가 앉았던 맞은편 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후드가 달린 패딩에 숏팬츠와 앵클부츠를 신은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앳돼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제 트랙 시차 괜찮아요? 에이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어딘지 조금 어색했다. 유정 선생님은 푹 잤대요. 컨디션 좋아서 오늘 우리 재미있게 놀 거예요. 에이미는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쪽으로 갈 건가요? 어머니에게 수첩을 건네준 뒤 빈 의자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내가 물었다.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유정 선생님이 뉴욕을 잘 알아요.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곧바로 유정 선생님이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어머니 집에는 여전히 구형 데스크탑이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제 호텔 주변을 산책할 때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라디오 시티를 알려주자 걸음을 멈추고 여기가 거기냐며 아른 척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에이미가 콧등을 찡그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밀켄 한이 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스인데 유정 선생님이 거기 가보고 싶대요. 아마 사라 베스나 레이디 M처럼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베이커리쯤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들의 행선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천천히 장갑을 낀 뒤 에코백을 집어드는 어머니에게 나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불안한 마음 같은 건 별로 들지 않았다. 어머니와 에이미가 호텔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나는 천천히 생수를 마셨다. 키가 큰 데다 두툼한 패딩까지 입은 에이미는 활기차 보였다. 그에 비하면 잿빛 코트와 털목도리에 감싸인 어머니의 뒷모습은 전에 없이 작고 쇠약하게 느껴졌다. 주변 경관이 낯설고 건물들이 크기 때문일까? 어쩌면 어머니의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적이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에이미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대신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느라 어머니를 향해 한쪽 어깨를 약간 기울이며 걷고 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자연스럽고 다정한 풍경이었다. 쓰레기통에 빈 생수병을 버리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타임스 스퀘어 부근을 조금 걷다가 적당한 바를 찾아 로컬 브루어리 맥주나 한잔할 생각이었다. 그 정도면 뉴욕 관광은 충분했다. 주최 측에서는 아시아 작가들을 배려하는 한편 과시할 의도로 맨하탄 한복판에 숙소를 잡았겠지만 관광지나 미술관이나 쇼핑 같은 건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미 수진과 섭렵한 코스이기도 했다. 목적지를 검색하고 동선을 짜고 티켓을 예매하고 교통편을 알아보고 또 지하철역을 찾고 길을 헤매고 물건을 고르고 메뉴를 살피고 팁을 계산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장 예외적인 시간이었다. 피곤한 열정과 확신 없는 인내심을 감당할 만한 젊음은 그 시절에 다 소진되었다.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는 쪽으로 거의 다 결론이 나 있었으며 그것은 힘들거나 외롭다기보다 대체로 언짢고 피곤한 상태였다. 코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다. 공기도 제법 맑았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타임스퀘어로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쉐이크쉑 버거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불현듯 허기가 느껴져 그 끝에 가서 섰다. 종업원이 줄을 선 사람들에게 미리 메뉴판을 나눠주었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선택은 머쉬룸 버거와 밀크쉐이크였다. 하지만 워낙 붐비는 매장인데다 벽에 기대선 채로 급히 먹은 탓에 수진과 처음 먹었을 때와 같은 감흥은 없었다. 다시 8번 애비뉴 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행선지도 없이 낯선 거리를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숙취로 무거웠던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발길 가는 대로 몇 블록을 걸었던 것 같다. 펜 스테이션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볼만한 것도 없고 다리도 좀 무거웠다. 서서히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술을 마시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커피숍으로 보이는 간판을 향해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커피숍이 아니라 작은 극장이었다. 유리문에 붙은 포스터에는 눈에 익은 여배우가 풍성한 스커트와 스웨터 차림으로
브라운스톤 담장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브루클린 브리지가, 발치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새로 개봉한 영화인 모양이었다. 극장에 들어가 표를 산 다음 나는 구석의 카페테리아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영화는 1950년대의 아일랜드와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데다가 중간에 졸기까지 해서인지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았다. 1950년대 미국이 배경이라면 먼저 메카시즘이나 인종차별을 떠올리는 나의 선입견 탓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캐리어에 들어있던 편지의 소인이 1955년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왜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무렵 어머니도 여주인공 같은 플레어 스커트와 스웨터를 즐겨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무 맥락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와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러브 스토리도 있고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여성의 패션이 있었다. 시대 배경 또한 가을의 전설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취향에 맞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미국 영화를 즐겨봤다. 몇 년 전부터는 자막을 생략하고 화면으로만 영화 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시력이 약해지면서 어머니는 아침 드라마 같은 단순한 화면밖에 집중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재미를 찾는 건 포기해야 했다. 노인들이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익히 아는 소재이고 화면이 단순하고 이야기 전개가 극단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뻔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없는 화면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어둠이 내리면서 거리는 전광판과 붐비는 인파로 더욱 요란해져 있었다. 기온이 내려가서 코트의 단추를 목까지 채워야 했다. 호텔 쪽으로 걸으며 간단히 한잔할 만한 바를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푸드트럭 아니면 비싸 보이는 다이닝뿐이었다. 그런 곳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서툰 영어로 주문을 하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니 피곤했다. 나는 뉴욕 타임스 빌딩 안에 딘 & 델루카에 들어가서 초밥과 탄산수, 견과류 한 봉지를 샀다. 오프너를 구하기 귀찮아서 와인은 호주 와인으로 골랐다. 전날 어머니와 함께 왔을 때는 생수와 치약을 샀었다. 어머니는 또 계산대 앞에 걸려있던 에코백을 골랐는데 계산원이 무심히 흰색 백을 봉투에 넣자 검은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었다. 5장 호텔 방으로 들어와 시계를 보니 7시 가까운 시각이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봉투 안에 든 것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먹었다. 와인병도 땄다. 다음 날에 있을 아시아 문학의 미래에 대한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토론은 오후 1시였다. 원고를 써서 주최 측에 미리 보내두었으므로 따로 준비할 건 없었다. 그 원고에 뉴욕 출신 여성 평론가의 인터뷰를 인용한 부분이 있어 그것만 책에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챙겨 넣었던 그 인터뷰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내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있던 걸 가져다 놓은 것이다. 내가 오후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탁자 앞에서
그 인터뷰집을 보고 있었다. 불경 외에 책을 읽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까지도 같은 자세였다. 그걸 왜 보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써있나 하고. 어머니가 어지간히 지루했던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건성으로 물었다. 뭐라고 써있던가요? 여기 내가 접어놓은 페이지만 읽어봤는데 맞는 말을 해놨네. 어머니는 돋보기를 벗으며 뭐 다 아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무언가 한마디 대꾸하려는 걸 눈치챘는지 살다 보면 그럭저럭 알게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야. 책이란 게 다 그렇지. 라고 굳혀 말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책을 들고 휴지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휴지에는 창턱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여성 평론가의 전신 사진이 박혀 있었다. 통좁은 바지에 부츠를 신은 한쪽 다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한쪽 팔꿈치로는 책더미를 짚고 있는 지적이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사진이었다. 시선을 그대로 사진에 둔 채로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이 여자가 나랑 나이가 같더라. 그래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어머니가 태어난 해를 외우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대화는 거기에서 끊어졌었다. 나는 비어있는 잔에 와인을 따라 한 모금 마신 다음 그 책을 집어들었다. 책 날개에서 여성 평론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고 나서 핸드폰 검색을 시작했다. 필립 로스, 모리무라 세이치, 올리버 섹스. 어머니와 나이가 같은 유명인들이었다. 오노 요코는 지난 여름 모마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모양으로 링크된 특집 기사에 생애가 요약돼 있었다. 어머니와 오노 요코는 같은 해에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다. 한 사람은 이른바 내지에서, 한 사람은 조선에서, 둘은 그곳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전쟁을 겪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었다. 오노 요코는 황실 혈통의 은행가를 아버지로, 재벌가의 딸을 어머니로 두었고, 명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유럽을 거쳐 뉴욕에서 활동하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유명한 전위예술가가 되었다. 그리고 존 레논의 아내였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개인의 삶은 각자에게 유구한 역사이다. 어머니의 생애를 정리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시골 지주의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고 고향의 여고를 졸업했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지금은 신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다 정도일까? 계산해보니 어머니는 13살에 해방을 맞이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고생이었다. 비교적 유복하고 평화로웠던 어머니의 집안은 전쟁 때 완전히 무너졌다. 외조부는 부리던 사람의 손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고 외조부의 형이 토벌작전에 동원되어 돌아오지 못한 경찰이었던 탓에 일가 친척 모두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이웃이기도 했던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고생담은 물론이고 옛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때 살아봤다고 해서 다 옛날을 잘 아는 건 아니야 라든가
사람이 자기의 현재에 살아야지가 입버릇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쓴다면 뭘 쓰게 될까? 어린 시절 나는 밥상 위의 반찬들이 유리그릇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았다. 다시 도자기 그릇으로 바뀌면 겨울이 된 것이었다. 그 돈이면 반찬 한 가지를 더 올리겠다며 주변에 빈축을 샀지만 어머니는 작은 사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종이를 오려 인형 옷 만들기를 좋아했던 누나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에게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미국 통신 판매 책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0년대 미국 전역에 뿌려졌을 그 카탈로그에는 온갖 신기하고 멋진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색상이 화려하고 종이가 얇아 인형옷을 오리기에 맞춤이었다. 어머니는 또 김치나 장을 담그는데 특별한 솜씨가 없었던 대신 요리 강습에서 배우는 서양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아랫목에 두었던 미니 제빵기 안에서 카스텔라 반죽이 익는 냄새는 지금도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게 형이었다. 형은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무 쓸모없는 꽃을 사고 집에서 차를 마실 때조차 립스틱을 바르는 어머니가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다며 싫어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이래서 자식 같은 건 안 낳으려고 했다 라고 차갑게 말했고 형은 어머니의 직설법에 상처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가 형과 나이 차가 많은 이유도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 시절 여성 중에는 드물게 가족계획 예천론자였다. 형을 낳은 뒤 이제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파 수술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몸이 상해 어쩔 수 없이 나를 낳았다는 거였다. 어린 내가 무슨 책을 읽고 그랬는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과수원을 사주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다. 꽃향기와 탐스러운 과실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 풍경 같은 걸 상상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시골 생활도 싫고 과수원 일도 하기 싫다며 한마디로 거절해서 나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효도 같은 건 결코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내가 어머니와 화해한 것은 얼마 뒤에 어린이날이었다. 내키지 않아 하는 누나와 형까지 동원해서 온 가족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극장 앞에 서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어머니에게는 온 가족의 극장표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극장 옆에 있는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맡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극장 안으로 데려갔다. 6살 무렵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을 따라 해수욕장에 갔던 이야기는 어떨까? 아마 내가 기억하는 가장 젊은 어머니의 모습일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해수욕을 마친 어머니는 젖은 수영복 위에 원피스를 걸쳐 입는 중이었다. 온몸이 모래투성이인데다 술에 취해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팔을 뻗어 나를 어찌나 세게 끌어안았던지 그만 두 손으로 밀쳐버렸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기억 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있는 힘껏 밀쳤는데 다음 순간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수영복에 감싸인 어머니 피부의 단단한 느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모두 내가 아들로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다. 결국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서사인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또 하나의 관용적인 해석 틀일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확실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전생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싫어했다. 현모양처, 알뜰한 당신. 어머니 손맛 같은 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와 노인이 합해진 의미에서의 할머니로만 대해지는 것 역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희생과 헌신, 고향의 이미지, 경제적 무능, 부지런함과 절약, 쇠약함과 퇴행, 그리고 자애라거나 지혜로움 같은 미덕까지. 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온 것은 인정을 하되 누구에게도 그것을 동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어릴 때 같은 반에 고아온 아이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불쌍하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너보다 운이 나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혼내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듣느냐며 누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해했다. 어머니는 관공서에 현수막에 있는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호들갑스럽다고 싫어했다. 귀여운 할머니라는 말 역시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틀니를 아무데나 벗어놓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것은 결코 싫어하면 안 되는 물건이었으므로 귀엽게 여기려고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으며 귀여움은 그처럼 너그럽게 보아주거나 기특한 느낌인 경우에 쓰는 말이라는 거였다. 어머니는 할머니 같다라는 말 못지않게 할머니 같지 않다는 말에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 내가 인자하게 대하면 할머니라서 그렇다고 하고 냉정하게 대하면 할머니인데도 그렇다고 하고 결국 할머니가 인자하다는 생각은 안 바뀌지. 근데 내가 냉정한 것하고 할머니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누가 잘못 생각한 거겠냐? 그 사람들이냐 나냐?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탈스러워요? 형은 어머니가 보통의 어머니답지 않은 말을 할 때면 곧잘 짜증을 냈다. 그래봤자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대꾸했다. 내가 할머니지만 그 사람들이 아는 그 할머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말이 맞았다. 어머니의 서사는 그 누구의 서사와도 다른 게 당연한 일이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불경에 끼워져 있던 편지가 떠올랐다. 6장 국제봉합엽서라는 것은 처음 보았다. 봉투를 조금 떨어뜨려서 거리 조절을 해야 했지만 가벼운 노안으로 못 읽을 정도는 아니었다. 뒷면에 조그맣게 인쇄된 영어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만약 봉투 안에 뭔가가 동봉되었다면 보통 우편의 요금을 물릴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궁핍한 시절다운 경고문이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캠프 옵셜 퀀티코. 퀀티코라면 양들의 침묵 첫 장면에 등장하는 미군 훈련소가 있는 곳이다. 나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얇고 누렇게 변색된 봉합엽서의 내 귀퉁이를 천천히 펼쳤다. 휴일이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자주 놀러 갑니다. 눈이 부시다 할 만합니다. 이곳 미국인들은 몹시 친절하며 우리가 말을 못하여 가만히 있으면 밥까지 입에 가져다 줄 정도입니다. 한편 재미있는 점도 많고 또한 창피하며 씁쓸할 적도 많습니다. 사실인즉 미군 장교들 사이에 끼어 교육받기가 힘이 드는군요. 1955년 7월 12일 1950년대에 미국 땅을 밟은 청년이 고향에 전하는 짧은 안부 편지였다. 아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부대의 인연이 다 그 나라 군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편지는 조금 더 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17일간이나 얻어 유명한 곳 그리고 낯선 곳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구경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떠나지 못할 줄 알았던 고향 마을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촌놈 동물원 구경 다니는 격이지요. 어제 저녁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극장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에 아주 날씬한 쇼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으면 저기에는 아주 음침한 스트립쇼가 있고 그러는가 하면 거지가 득실득실한 판입니다. 하여튼 이놈의 미국이란 나라는 최고에서 최하로 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세상 경험을 제대로 쌓아볼까 합니다. 귀국은 내년 4월경입니다. 1955년 12월 22일 날짜 아래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유심히 읽어보았다. 박형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세 번째 편지는 종이가 가장 많이 달아 있어서 접혔던 부분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했다. 지난 주말에는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정녕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풍경을 도저히 편지에 담을 수가 없군요. 언젠가는 꼭 나의 유정한 사람과 그 해변을 걷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5년 8월 6일 나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놓고 캐리어를 닫았다. 청년 박형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편지는 60년 동안 간직되었고 미국까지 따라왔다. 그 60년은 박형만의 고향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서울 외곽 도시로 8번인가 9번 이사를 다니고 일을 벌이기 좋아하지만 도망치기도 좋아하는 남편의 작은 사업에 격리일을 도맡함으로써 끝없이 생겨나는 빚을 갚아나가고 친정의 맞이로서 5 동생들을 챙기고 수많은 관혼상제를 치르고 남편과 사별하고 3번에 걸친 딸과 며느리의 출산을 수발하고 노인 불교대학의 봉사단원으로 10년 넘게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돌봐왔던 시간이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 사이 와인을 다 마셨으므로 나는 먹다 남은 위스키병을 가져와 잔에 따랐다. 어머니는 여고 졸업 이후 읍사무소에서 일했고 온갖 혼담을 물리치면서 객지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정도로 아버지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다는 건 아버지의 입을 통해 자식들 모두 알고 있는 사연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날 눈가가 빨개진 누나가 어머니에게 물었었다. 엄마, 뭘 보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했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반말을 하지 않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 주변에 아버지처럼 어린이나 여자에게 하대를 하지 않는 남자는 드물었다. 그 시절엔 왜 그랬나 몰라. 어머니들이 더했어. 딸이 엄니 하고 부르면 응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야. 왜 이년아, 다들 이렇게 대꾸했지. 그리고 누나의 말대로라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첫사랑이자 생애 유일한 남자였다. 마지막 잔을 비울 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9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해외 로밍이 안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국제전화로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해봤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사무적인 냉랭함이 느껴졌다. 그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라며 자신의 업무를 벗어난 일이란 걸 명확히 한 다음에야 에이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에이미의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다. 지난주에 그가 관여하고 있는 한 한인단체의 자선 모금 파티가 있었다. 뷔페 식당을 빌려 후원금을 모금하고 단체의 공로가 많은 관계자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는 큰 행사였다. 에이미는 그 모금 파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봉사대의 일원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뒷마무리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김 선생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잘 아는 사람이죠. 여긴 교민 커뮤니티예요. 김 선생의 말투는 변명보다는 훈계조였다. 여기는 각자가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면서 살아요. 그게 잘 아는 거예요. 통화를 마치기 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허니앤밀크라는 장소를 아느냐고 묻자 김 선생은 꾸짖듯이 말했다. 거기는 왜요? 위험한 술집인데 왜 금주법 시대에 기분 낸다고 비밀스럽게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책임 못 져요.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7장 코니 아일랜드로 가는 지하철은 D라인이었다. 우리는 웨스트 4역에서 만나 함께 D라인을 탔다. 빈자리가 많아 곧바로 앉을 수 있었다. 강을 건너면서부터 전동차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창밖 풍경은 내내 흐리고 스산한 잿빛이었다. 소박한 동네와 공장지대 같은 곳을 지났고 바다는 좀처럼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휴진가 갔던 날은 화창한 여름날이고 금요일 오후였다. 전동차 안은 맨해튼 도심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흥분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포토블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힙합 음악에 맞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흑인 소년들은 손잡이와 선반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며 놀랄만한 유연함을 과시했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소년들의 야구 모자에 선선히 돈을 던져 넣었다. 그 장면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나에게 수지는 금요일에 해변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기분이란 저런 것이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이런 날씨에 한산한 전동차에 실려 바다로 가는 일이 더욱 한심하고 청승맞게 느껴졌다. 나와 반대편 자리에 앉은 어머니와 에이미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에이미는 그런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표정이었다. 어젯밤 그녀는 결국 집에 가지 못했다. 10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침대로 가서 눕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손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상황을 알기 전에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나는 결국 에이미를 호텔 바로 데려가야 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화가 난 탓도 있지만 술이 부족하다는 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에게서 경의를 듣는 것보다 내가 빠르게 술잔을 비우며 온갖 이야기를 두서없이 짓거리던 장면이 더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다. 시간이 마치 뭉텅이로 빠져나가듯이 흘러갔다. 뉴욕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이었지만 점검 때문인지 노선이 변경되고 정류장이 닫히는 일이 잦았다. 택시를 타겠다고 일어서는 에이미에게 굳이 침대를 내주고 나는 소파에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정오 무렵 김 선생이 나를 행사장으로 태워가려고 프런트에서 연락을 해왔을 때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였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에이미와 함께 조식을 먹었고 코니 아일랜드에 가기로 일정까지 정해놓았다. 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김 선생의 어코드에 몸을 실은 뒤에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 머릿속으로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 보았다. 연이은 과음 탓에 머리가 찌끈거렸다. 그러나 결국은 핸드폰을 꺼내 호텔 방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행사를 마친 뒤 달리 할 일이 없어서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너 알아서 해라고 덤덤하게 대꾸했다. 그러고는 에이미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에이미는 일기예보 어플에 따르면 오후에 눈이 온다고 말했다. 날이 춥고 구경할 게 별로 없다는 뜻 같았다. 나도 그녀와 같은 생각이었다. 나 역시 어머니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알았지만 왜 내가 함께 가는지는 확실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도 더 이상 불안한 점은 없었다. 웨스트 사역으로 갈게요 라고 하지 않고 올게요 라는 표현을 쓰긴 해도 이제 에이미는 잘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날 어머니와 에이미는 미드타운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 간 곳은 블루노트였다. 한가한 시간이라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종업원이 다소 무례했고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젊은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보란듯이 바닥에 침을 뱉었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에이미의 말로는 스탠다드 재즈가 연주될 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고 한다. 그곳에서 나온 뒤에는 피자 가게를 순례했다. 3가지 집에 피자가 맛이 다 달라요. 1등을 뽑기로 했는데
유정 선생님이 정말 어려워했어요. 어머니는 주스 피자에 고소한 치즈와 바삭바삭한 도우, 무엇보다 싼 가격에 감탄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캐츠 피자였는데 이태리 피자가 이런 맛이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접시와 양초와 꽃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꽃집에 들어가 꽃 한 송이 샀어요. 그것을 받아든 어머니는 꽃을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른다며 향기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갔던 존스 피자에서는 물리기는커녕 피자가 점점 더 맛있어진다며 조스와 존스의 맛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고 마치 다음에 또 올 사람처럼 말했다. 어머니는 음료 대신 물만 조금 마셨고 피자도 한 입씩밖에 먹지 않았으므로 밀크앤 허니에 가서 알코올이 없는 칵테일 한 잔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그곳은 김 선생이 겁을 줄 만큼 험악한 장소는 아니었다. 허름한 두 건물 사이에 좁은 통로에 문을 달고 지붕을 덮어 만든 간이 주점이었다. 문을 열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나왔다. 세 번째 문을 통과했어야 금주법 시대에 복장을 한 불친절한 종업원과 시멘트 외벽 아래 놓여있는 기울어진 탁자 몇 개가 나타났다. 음악은 올드팝이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렸을 때 집에 레코드가 꽤 많긴 했다. 그러나 재즈와 올드팝을 좋아하는 건 아버지였다. 물들인 군복을 입고 머리를 파마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놀았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레코드의 주인은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회감연에서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는 신민요인 울산 아가씨였을 것이다. 또 배달로 밖에는 먹어보지 않았다 해도 어머니는 피자라는 음식을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버이날이면 자주 꽃배달 서비스를 받곤 했다. 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다. 나는 무거운 머리를 차가운 차창에 기댔다. 조금 전 망쳐버린 토론회가 떠올랐던 것이다. 준비한 원고 발표가 끝난 뒤 자유토론 시간에서였다. 도서관 협회에서 나온 젊은 미국인 진행자가 나에게 한국 작가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다. 내가 특별히 한국의 작가라는 걸 의식하지는 않으며 차라리 전 세계의 작가 중 한 사람이라는 개별성에 더 정체성을 둔다고 대답하자 그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떠올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네요. 그는 내 말을 한국의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라고 주장하는 의미로 알아들었다. 김 선생의 어색한 통역 때문이었다. 내가 설명을 덧붙여봤지만 진행자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예상 밖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한편 불쾌해졌다. 머릿속에는 그런 사회자의 태도가 아시아 작가라는 틀 안에서 자기 나라의 후진성을 고민하고 폭로하길 바라는 제1세계 지식인들의 관음적 우월감이라는 생각까지 스쳐갔다. 나는 원고를 집어들고 거기 적힌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녀는 항상 남성, 여성이라든가 젊음, 늙음 같은 전형적인 범주에 도전하고 전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이 인간으로 하여금 제한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말았다. 예상이란 건 스테레오 타입에서 비롯된 편견이죠. 그 뒤부터 대만과 말레이시아 작가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눈길을 던지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간단한 대답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오기로 한 젊은 작가였다면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과민함은 컴플렉스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아마 한국에 돌아가서 돋보기를 마치고 대형 모니터와 노인용 키보드를 산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50에 대한 회한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30세와 40세라는 소설은 있어도 50세라는 소설이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쯤 되면 나이 드는 일이 전혀 이야깃거리가 아닌 것이다. 8장 코니 아일랜드는 마지막 역이었다. 눈은 역에 도착하기 조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놀이공원이 나타났고 커다란 관람차에 타원형 휠이 환영처럼 부옇게 허공에 떠 있었다. 그 풍경을 덮으며 사선으로 눈발이 날렸다. 전철역을 나왔을 때는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다. 흰눈이 도로 위에 다 녹으면서 바닥이 점점 검게 젖어갔다. 에이미가 어머니의 꽃무늬 우산을 펴들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앞장서 걸었고 나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기념품 상가와 핫도그 먹기 대회의 전광판을 지나 조금 걷자 바다가 나타났다. 펄펄 내리는 눈 속에서 모래와 바다와 하늘이 세 개의 층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졌다. 텅 빈 해변에 수없이 많은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눈송이의 움직임과 갈매기떼의 날갯짓이 섞여 마치 하늘 끝 소실점을 향해 거대한 군무를 펼치는 듯한 풍경이었다. 갈매기들의 춤은 우리의 머리 위까지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니와 내가 눈발을 피하기 위해 보드워크가 깔린 안내소로 들어가자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다. 저것 때문이군.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파카를 입은 남자가 구석에 서서 먹이를 뿌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갈매기들이 남자를 에워쌌다. 나는 춥고 눈 오는 날 먹을 것을 발견해 환호하는 갈매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진이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코니 아일랜드라는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수진은 이따금 그 가게를 떠올렸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첫 만남 때 내가 그 아이스크림의 콘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의 삼색 도안을 기억한다는 이유로 그녀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수진이 겨울에 코니 아일랜드를 좋아할까? 그럴 것 같았다. 비록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보드워크를 걸으며 갈매기의 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한번 와본 장소라 해도 전혀 다른 풍경이 될 수 있으니까. 안내소의 처마 아래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다에 온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 내가 기억하기로 어머니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누나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 갔던 게 재작년이었다. 본인이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놀러 다닌 것만 소풍이나 여행으로 치는 걸까? 수영복을 입고 백사장에서 뒹굴었던 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어린 나와 함께 갔던 해수욕장은 생각이 나는지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고향의 해수욕장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 쪽으로 한 발 다가가며 다시 물었다. 원피스 안에 미리 수영복을 입고 간 거예요? 어제 보았던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가 넘쳐나는 1952년의 코니 아일랜드. 여주인공은 애인이 펴들고 있는 타월 뒤에서 몸을 움츠리고 수영복을 갈아입는다. 겉옷 속에 미리 수영복을 입고 오는 그 당시 도시의 유행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랬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탈의실이 없어서 다들 수건으로 가리고 해수욕복을 갈아입었어. 근데 나는 미리 원피스 안에 입고 갔어. 내 해수욕복이 땡땡이 가라였는데 그때 서울 상해에서 제일 비쌌지. 그 돈, 너 국민학교 입학 때 가방 사주려던 돈인데. 어머니에게서 거의 처음 들어보는 추억담이었다. 옛날 일인데 기억 잘하시네. 나이 들면 옛날 일이 더 생생해져. 어머니가 대꾸했다. 에이미는 모래밭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찍어가며 혼자 눈을 막고 있었다. 이따금 우리 쪽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처마 및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그쪽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늙으면 이상하게 평소 기억했던 것보다 더 어렸을 때 일이 기억이 나. 내가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루 끝에 앉아서 웃으며 손짓하던 것, 그런 거 말야.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작가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게 꼭 죽으려고 연습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 지금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니는 다시 우산을 펴들고 에이미가 있는 해변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에이미는 잠깐 우산 아래에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더니 에이미가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후렴 부분은 에이미도 아는지 따라 불렀다. 울산의 아가씨, 요정도 하지. 쏟아지는 눈 속에서 에이미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내 귓가로 들려왔다. 유정 선생님, 다음번에는 시카고로 오세요. 우리 할머니도 만나요. 같이 카지노 가서 게임 놀아요. 이제 어머니는 우산을 옆으로 제치더니 우뚝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허공에서 쉴 새 없이 눈송이가 뿜어져 나와 어머니 얼굴로 떨어져 내렸다.
에이미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둘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춤이라도 추듯이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문득 어머니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려 보았다. 춤춰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현재에 살아야지. 지금 나에게는 누군가와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새 친구를 사귀겠지.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놀면서. 눈이 더 빠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눈발을 뚫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미친 듯이 퍼붓는 눈의 율동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거리는 것 같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려 마치 춤을 추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부른 노래의 후렴 부분은 내 귀에도 익은 가락이었다. 아가씨, 유정도 하지. 나는 퍼붓는 눈을 맞으며 그 음률에 맞춰 춤을 추듯이 한 발 한 발 어머니에게로 갔다. 이따금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 떠올려 본다. 5살 무렵 어머니와 바다에 같이 갔던 날 이전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나이가 들면 그때의 더 어린 날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그 기억 속에서는 나를 포대기에 하는 젊은 어머니가 아가씨처럼 웃으며 재즈와 올드팝에 맞춰 춤추고 있을지도 모른다.